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공지드렸던 추석맞이 이벤트 많은 분들이 벌써 응모를 해주셨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초반 참여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댓글들도 읽어보니까 그냥 저희만 읽고 넘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윤리쌤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이런 댓글 남기셨습니다. 퇴근길에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당신만이 뮤지컬 보고 싶어요. 아이색 키우는 워킹맘이라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신랑이랑 연애하던 시절 자주 가던 대학로에서 뮤지컬도 보고 맥주도 한잔하며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거든요. 이분은 꼭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러다가 아이 셋이 아니라 아이 넷을 키우실 것 같은데 어쩌죠? 다음은 에너지바라는 분인데요. 6월부터 저희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 듣는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공짜로 좋은 정보와 또 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어 항상 감사하며 제가 해드린 건 없지만 회색 코뿔소가 온다. 저희가 이벤트로 건 책이죠. 도서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제게도 경불진에게도 행운이 닿길 기원하며. 경불진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줄임말이죠. 유키유리님, 경불진 열혈 애청자입니다. 이벤트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글을 남깁니다. 연극 당신만이 이벤트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경불진 초창기부터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은 지금 그대로 변함없이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불진 파이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미 사사. 이분은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 PD님들의 아재 개그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오호. 무더위는 지나가는 것 같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 주시면 감사합니다. 책 당연히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책은 20권, 뮤직 드라마는 15상 이렇게 이벤트를 걸었는데 날짜가 많이 안 돼서 아직까지도 응모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책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배송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눠서 발표를 해드리는데 오늘까지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명단을 공개해드리자면 아까 댓글 읽어드렸던 에너지바, 그리고 그리고 사랑미 사사, YAHGO, 스타파크, 로알드 달, 요니비똥, 큐리즘, 청풍명월 세븐, 그리고 어머니님은 저희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순위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3년치 댓글을 3일 만에 달성해 주신 분이죠. 책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추석 전에 책을 받아보시려면 저희한테 빨리 개인정보를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방송 듣는 즉시 뉴스백 메일로요. 응모하셨던 대화명, 그 다음에 휴대전화 번호, 책 받으실 주소, 이런 개인정보를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책을 빨리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명도 적어 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죠. 당신만이 뮤지컬 티켓 받으실 분을 먼저 소개 드릴게요. 은평구에 사시나봐요. 은평 큰손님, 그리고 유키유리님, 크이쿠님, 이오이오님, 시캅님, 그리고 플리파리님, 김다음님. 저희가 소개를 할 때 날짜는 추후에 공지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14일, 15일, 16일 금토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은요 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6시 30분, 일요일은 오후 3시. 각각 골든타임이잖아요. 이 주최 측에서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골든타임만 이렇게 빼서 티켓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좋군요. 자, 그리고요, 방금 새 날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날짜를 우리 여자친구 또는 친구 언제 갈지 못 정했는데,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요 3번의 날짜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개인 연락처를 주시면은
그분들이 개별로 연락을 드려서 새 날짜 중에 하루를 원하는 걸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뮤직 드라마 당첨되신 분들도 뉴스백 메일로 저희들한테 휴대전화 번호만, 주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응모하셨던 대화명, 본명, 휴대전화 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연 측에 명단을 전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이 이벤트 대상 상품들 소개해드리면요. 최근 회색 코뿔소가 온다. 검은 백조는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것뿐이지 원래 있었다. 큰 사건 사고는 인간들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서적이고요. 당신만이는 사랑을 주제로 한 가족 뮤지컬입니다. 대학로 한성아트홀에서 지금 오픈런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표가 남아있고 책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응모하시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으시니까요.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대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근로자 서민 구입 자금, 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 자금. 방금 말씀드린 게 주택 도시기금을 활용한 대출 상품들이잖아요. 이들 상품의 금리가 0.2%포인트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예. 국토교통부가요. 이달 12일부터 방금 말씀드린 금리를 0.2%포인트씩 내린다고 오늘 밝혔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가 현재는 2.3에서 3.1인데 2.1에서 2.9%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신규로 대출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어허. 예전에 받은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니 그분들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을 빌렸다면은 2.7% 기준입니다. 약 235만 원이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균 12만 원을 아낄 수가 있죠.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는 최저금리 하한이 1.6%포인트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보도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정말 주는 걸까? 왜냐면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케이블 방송에 나오는 대출 광고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금리만 낮을 뿐이지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옥시 사태 이후 화학 제품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특히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상에서 엄청 확산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해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요, 5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제품의 정보를 상세하게 고지하도록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거래를 할 때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화장품이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성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화장품들을 온라인에서 사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지 몰랐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위에 성분 같은 게 미표시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수입된 것들도 많고. 아니, 화장품에 유해 성분을 왜 넣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죠. 아무튼 현재는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바꾸겠다는 거죠. 말을 하고 나서 보니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통을 위해서 방부제 비슷한 그런 성분이 들어갈 법도 해요. 그렇죠. 아무튼 화장품 사실 때도 모든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요 성분들만 짤막하게 나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예언 특종을 했던 갤로트 7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가 한국 시간으로 3일부터 미국에서요, 리퍼비시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오이? 리퍼비시가 뭡니까? 불량이나 중고품을 거의 새 것처럼 변신을 시켜서 다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싸집니다. 아니, 이 리퍼비시는 주로 애플에서 하던 거고 삼성은 리퍼비시를 거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삼성이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요, 갤럭시 거의 전 라인업, 거의 모든 라인업을요, 리퍼비시 판매를 하고 가격이 최대 50%가 싸대. 오호, 기존 폰에 비해. 갤럭시 S6 엣지 32기가 모델을 예를 들어보면요, 현재 출고가가 약 72만 원이거든요. 근데 리퍼폰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20만 원 가까이 싸네요. 예. 근데 관심의 초점은 이번에 대량 리콜을 하기로 한 갤로트 7이죠. 왜냐면 리콜을 하면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건희 아저씨처럼 이걸 다 태우자니 너무 많고 이거를 고쳐서 다시 파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삼성 측은 갤로트 7이 여기에 포함될지 아닐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갤로트 7이 포함된다에 난 만 원 걷겠어요. 이번에는 내기 동참할래.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OECD 1위 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산업재해율도 1위라고 합니다. 이 OECD 차원에서 다관왕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왜 1위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 상황을 불시 점검했다. 예. 그랬더니 조사 대상 가운데 1.6%도 아니고 무려 16%가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불시 점검이긴 한데 또 정보가 빠른 몇몇 업체들은 미리 알고 대응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는데도 16%면 네. 100곳 가운데 16곳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뉴스에 어느 공사장 무너졌네, 어디가 붕괴됐네,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주말에도요, 지하철 관련 수리 점검하던 분이 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단 국토교통부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요, 구조 설계에서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대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봤더니 12.8%.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있죠. 네. 이것도 72개 현장 중에 38개 현장이 성능 부적합이다, 이렇게 판정이 받았다는 거예요. 또 화재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내화 충전 구조는요, 30개 현장 중 8곳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게다가 철근은 70개 현장 중 4개 현장. 아니, 철근이 부적합하면 이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이 된 1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제일시공과 보안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과연 이 중단 조치가 제대로 먹혀들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소개드렸잖아요. 충북 영동 8개월 된 아파트가 벌써 하자가 생겨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 이게 이런 부적합 현장이 그냥 스물스물 건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철근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이 생기면 아예 밀어버리라고. 예. 아예 처음부터 재시공해라. 이런 식으로 그 기업한테 페널티를 강력하게 줘야 이런 부적합 공사 현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하이패스, 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얘기하는 건데 몰래 패스로 통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몰래 패스는 또 뭔 얘기예요? 하이패스는 자동으로 요금이 징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차가 지나가야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작동이 안 하는 그런 단말기를 단 차가 싹 지나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금이 징수가 안 되죠? 그러면 이 요금이 번호판으로 표시된 주소지로 요금 청구서가 날아갑니다. 어허. 근데 이 요금 청구서가 날아가도 대부분이 요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아니 안 내면 벌금 묻는 거 아니에요? 벌금이 계속 가산세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데도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한국도로공사가요 2008년부터 16년 고속도로 요금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를 해봤더니 무려 252억 원. 우와 많네요. 근데 이게 수치를 보면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데 이것도 비용이 든대요. 우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고지서를 보내는데 근데 여기에만도 20억 2,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고지서 보내는 데만? 1년에만 그것도. 이야 장난 아니군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차를 가압류를 해서 중고차로 팔아버린대.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내고 버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혹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미납 횟수가 5번 이상 넘어가면은 아예 상습 미납자로 정해가지고 보험료를 올려버리자. 보험회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 내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 아이디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국토부에서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은 이거 정말 실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외신 이야기를 드려야 될 텐데요. 외신 전에 예전 고사성어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고전 중에 한비자, 박 PD는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한비자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춘추 전국시대 때 정나라 환공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바로 이웃에 있는 회나라를 되게 먹고 싶은 거야. 공격을 하고 싶었던 거죠. 회처럼 생겨서. 아무튼 근데 회나라를 쉽게 공격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회나라에는 영웅호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게다가 충신들도 많았고 명장들도 있어. 특히 지혜가 뛰어난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처치 공격했다가는 당할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고민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공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꾀를 하나 냈대요. 어떤 꾀를 냈냐면요. 우선 회나라에 어떤 영웅 호걸들, 충신, 명장, 지혜가 뛰어난 자, 또 전투를 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명단을 딱 리스트업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내가 회나라를 공격해서 쓰러뜨린다면 이들한테 좋은 땅과 벼슬을 나눠주겠다. 대내에 공표를 해버린 거야. 예.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믿잖아. 회나라 국경 근처에다가 제단을 차리고요. 작성한 명단을 땅에 묻은 뒤에 닭과 돼지의 피로 제사까지 올렸대요. 이 약속 내 목숨을 걸고 꼭 지키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이 소식이 당연히 회나라 왕한테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왕이 듣자마자 노발대발을 했겠지. 야, 얘네들 이 명단에 있던 인물들이 이 청나라 환공이랑 내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나라 왕은 이 의심이 더 커지니 혹시 정나라가 공격하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나라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거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명단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아, 그럼 우리도 팟캐스트 잘하는 PD들 명단 딱 작성해 놓으면은 알아서 그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니죠. 이거 완전 데스노트인데? 데스노트를 한공이 만드신 거죠. 아무튼 그 이유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나라를 지킬 인재가 모두 사라진 회나라는 청나라의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죠. 손쉽게 정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손자병법에 36개 있잖아요. 예. 36개 중에 세 번째 개인 차도살인. 차도살인의 좋은 사례다. 이렇게 한비자에 나와 있다고 해요. 네. 이 차도살인이 방금 사례에서 얘기 드렸듯이 자신의 칼에는 피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남의 칼을 빌려서 적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도살인의 계책은요, 이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쓰였어.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쓰였는데 현재도 차도살인의 계책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잠시 머릿속에 남겨두시고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 차도살인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시 외신 얘기로 돌아와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국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현재도 지금 열리고 있죠. 중국에서 G20 정상회담. 지난 4일부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가셨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갔는데 좀 홀대받는다고 뭐 외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20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모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중국이 되게 여러 군데를 초청을 했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8개국, 그 다음에 UN, IMF, 세계은행 이런 7개 국제기구도 초청을 했대. 그래서 이 국제기구들까지 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요. 지난해 11월 터키에서 열린 테러 대응책 주제로 개최된 지 10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라고 해요. 근데 터키에서 열렸던 회의는 테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근데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도요. 개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채 증가로 인해 세계 경제에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 각국이 무역과 투자를 늘리고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공허한 대화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공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얘기까지 붙였네요. 이번 G20 회의가 거시경제, 정책 공조, 혁신 주도의 성장, 보다 효율적인 세계 경제 금융 거버넌스, 견조한 교역과 투자, 포용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발전, 이런 세계 경제에 필요한 다양한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뭐 좋은 표현은 다 늘어났네. 그렇죠. 한류 배우들은 출연도 못하게 하면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막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G20 회의에 대해서 세계 언론들도 많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대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번 회의를 통해 블랙시트 이외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포퓰리즘 확산을 막고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이미 무역 원활화 협정 TFA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시사 용어 시간에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TFA 연내 비준 촉구, 보호 무역 조치 동결 및 철폐 공약 연장에 대한 G20의 공동 입장을 밝히고요. 세계 무역 성장 전략 및 국제 투자 정책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경고하고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 황저우 컨센서스를 벌써 마련했다. 이런 속보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요 하면서 이제 우리 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해보자. 그거군요. 그렇죠. 아니 G20 정상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요. IMF 전망으로 3.8에서 최근에는 3.1로 엄청 낮아졌어.
세계 경제가 자칫 몰락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들이 나오니까 G20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다. 이 세계 경제 다시 살리겠다. 매우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국도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한몫을 했죠. 브렉시트를 하면서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G20들이 이런 회의를 서둘러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G20 회의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두 가지 국제 뉴스가 있다고 했죠. 또 하나의 뉴스는요. 애플 관련이에요. 애플 관련하면 아이폰 7 얘기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세금 관련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요. 지난달 30일에 미국의 애플을 상대로요. 13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요. 같은 날 기자회견까지 열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일랜드 정부가 거대 기업 유치를 위해 애플에 세금 혜택을 후하게 부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외신들은 유럽연합이 애플을 상대로 강력한 세금 폭탄 카드를 뽑아든 데에는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이 우량 기업 애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애플이 유럽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도 정작 세금은 쥐꼬리만큼밖에 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찾아봤더니만요. 애플이 세계 각지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뭐 이런 걸 팔아가지고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요. 법적으로 아일랜드 지사에 이전한 다음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예전에 저희가 구글세 얘기할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도 아일랜드 법인세율이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놀라운 것은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매긴 세금이 이보다도 훨씬 적었대. 얼마나 적었는지 아세요? 외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애플이 아일랜드에 낸 세금의 실효세율이요. 2014년에 0.0005%에 불과하대. 거의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애플이 유럽에서 100만 유로 정도를 벌었다가 쳤을 때 세금은 겨우 50유로밖에 안 내는 거야. 이러니 유럽 애들이 화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외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타그 집행위원장은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EU 회원국들이 특정 기업을 골라 세금 혜택을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된다.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가급적 EU에서 정한 가이드라인대로 좀 가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EU에서 애플에 세금을 매기니까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매겼다 할까요? 아니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재무부는요. 이번 판결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환경은 물론 미국과 EU 간의 경제 파트너십을 약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따라서 주로 미국계 언론들은요. 이번 사건이 자칫 미국과 EU 간의 조세 정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뉴스를 지금까지 얘기 드렸는데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조세 전쟁과 G20 회담이 성격이 정반대인데? 그렇죠. 조세 전쟁은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추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거잖아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낮은 나라로 떠나는 것을 이걸 막아보겠다. 그러니까 조세를 때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G20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 그래서 정상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앞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자 하면서 뒤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깃발을 더욱더 높이 든 그런 꼴이잖아. 네. 뭔가가 이상해. 물론 국제정세야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워낙 이합집산하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시기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래도 눈치가 보일 거 아닙니까? 좀 시차를 두고 할 수도 있겠죠. EU 같은 데에서 G20 회의가 끝나고 조금 뒤에 한다던가 한 달 뒤에 한다던가 만약에 할 거면 한 달 전에 한다던가 이러면은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별로 모순된다는 상황이 안 벌어질 텐데 겨우 4, 5일 사이에 두고 일주일 안에 이런 상반되는 뉴스가 나오게 만든다는 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꼼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뒷배경이 없을까? 제가 주말 내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뭘까? 진짜
내내 하셨어요? 뭐 내내는 아니고 애들이랑 놀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상상력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상상력이 뭐 그럴싸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이런 상상력을 왜 했냐면요. 외신을 찾아보다 보니까 애플의 최고 경영자 있죠. 팀 쿡. 네. 팀 쿡이 아일랜드 국영TV와 인터뷰를 했어. EU에서 세금 폭탄을 내린 바로 직후에. 네. 당연히 팀 쿡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EU의 세금 추징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막 진짜 욕까지는 안 하지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What the fuck 이러면서. 그렇게 욕은 안 했다니까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주목할 만해요. 뭐라고 했냐면요. 애플이 해외, 주로 유럽이겠죠. 유럽에 쌓아둔 현금을 내년에 미국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게 뭐예요? 니네 EU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면 나 니네랑 안 놀아. 이런 거 아니야. 방 빼겠다. 보증금 가져간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나 진짜 방 빼? 진짜 그래도 세금 매길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애플이 이렇게 나선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방을 빼고 싶어서일까? 겁만 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애플이 이렇게 나선 데는 EU 세금을 매기더라도 야 니네 그렇게 매기면 우리 돈 못 내. 좀 깎아봐. 협상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 애플이 이렇게 강력하게 EU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애플이 해외에서 관리하는 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요. 2150억 달러에 달한 우리나라 돈으로 240조 원. 와우.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현금만. 예. 이게 현금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야? 제가 비교 대상을 좀 찾아보려고 이 숫자 비슷한 걸 막 눌러봤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 2위인 국가 있죠. 중국의 국방비랑 맞먹는 액수야. 와.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이게 더 천문학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EU에서 세금 폭탄 내리고 법인세 제대로 매기겠다고 했었을 때 세율을 1%가 아니라 0.00 몇 %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된다는 거죠. 예. 충분히 협상을 애플에선 나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애플은 양동작전을 쓴 것 같아. EU한테는 이제 방 빼겠다 겁을 매긴 거죠. 네. 미국한테는 우음을 요청한 것 같아. 미국한테는 야 우리 방 빼고 니네한테 들어갈게. 너네한테 좋은 거 아니냐. 대신 그냥은 못 들어간다. 뭔 얘기냐면 미국은 법인세가 35%예요. 그렇죠. 엄청 높거든요. 35%는 내고 내가 현금을 미국으로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들어갈 때는 법인세 좀 낮춰줘. 야 240조 원이나 들고 들어갔는데 낮춰줄 수 있잖아. 미국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따라서 국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국 송금은 내년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26%가 적정한 세율 수준이다. 아니 미국의 법인세는 35%인데 26%가 적정 수준이래. 9% 깎아달라는 거지 한마디로. 예. 이렇게 깎아주지 않으면 야 우리 미국으로 방 안 뺄 거야. 미국을 또 협박하는 게 아닌가. 양쪽을 다 협박하는 거죠. 요거 한 20%로 해주고 우리나라로 오면 안 되나? 그러게 말이에요. 따라서 애플이 실제로 해외에서 걷던 수익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지 안 가지고 올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죠. EU랑도 협상을 하고 미국이랑도 협상하고 어떤 카드를 내느냐 보고 애플이 결정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죠. 애플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가장 이 거래에서 이득을 얻는 주체가 어딜까요? 애플 아니에요? 아니죠.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는요. 예를 들어 팀쿡이 얘기한 대로 해외에서 거둔 수익을 미국으로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온다. 엄청난 조세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혹시 EU랑 협상이 잘 돼서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런데 앞으로 생기는 수익을 해외에 계속 애플이 쌓아둘 수 있을까요? 현재처럼 쌓아두기는 힘들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도 쌓을 거란 말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꽉 먹고 알 먹고인 셈이에요. 아니 팀 쿡 형님이 열받아서 앨런 머스크랑 의기투합해가지고 본사를 화성으로 옮기면 어떡해? 그거는 진짜 영화 속에서나 얘기고요. 게다가 미국 정부는 이런 이득도 있어요. 애플 사태를 구글이나 스타벅스나 아마존 미국 출신 기업들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런 미국 출신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돈이 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조 달러. 엄청나죠. 이 돈도 애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미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커요.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손해나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스타벅스나 구글이 이렇게 그동안 합법적인 절세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미국에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줘버리면은 그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미국도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는 이들 업체들이 그런 거에 연연할 만큼 작은 기업들이 아니잖아. 이제는 엄청난 글로벌 기업들이 됐잖아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조금 경영사정이 나빠진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죠. 게다가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해야 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특히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글로벌 기업들 국내로 들어와라. 우리가 잘해줄게. 왜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여러 번 공을 들였지만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진짜 중소기업들만 다 미국으로 유턴했고 예. 글로벌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잖아.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한테 야 니네 안 들어오면 재미없어? 이렇게 공격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자칫 아까 박 PD 얘기대로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미국이란 마크 떼버릴 거야. 미국을 아예 다 떠나버릴 거야.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미국 정부로서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직접 글로벌 기업들 공격하면 얘네들이 반기 들고 일어날 텐데 혹시 나 대신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공격해줄 그런 상대가 없었을까? 이런 상대를 찾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이 얻는 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다국적 제약사들 있잖아요. 이 제약사들이 유럽 기업이 꽤 되잖아요. 그럼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비슷한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뭔가 의심이 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차도살인의 고사. 예.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던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적국이 이 명단에 있는 인물들을 다 죽이게 만든 이 황공처럼 미국도 애플의 탈세 행위를 EU한테 몰래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EU가 구글세나 뭐 이런 논란이 엄청 많았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었었어. 네. 잠잠하다가 갑자기 애플의 세금 공세를 세게 때렸거든요. 뭔가 증거를 확실하게 잡은 거지. 이 증거를 EU 독자적으로 만들었을까? 미국이 몰래 EU한테 흘린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애플이 세금 폭탄 맞는데 재무부까지 나서서 백악관까지 나서서 극렬 반대를 하고 있어. 좀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물론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 세금 매기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그래야 될까? 자신들이 정보를 흘렸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과장되게 반발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도 들고요. 네.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요, 정부가 대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사례, 이 원조가 사실 미국이더라고. 예전에 석유왕 존 록펠러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이 록펠러 아저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그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 아닙니까? 그랬었죠. 이 스탠다드 오일이 원래는 이 트러스트였죠. 트러스트.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일이란 이름을 가지지 않더라도 계열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독점의 횡포를 심하게 부리니까 당시 대통령이던 루즈벨트 아저씨가 OK 목장의 결투를 방불케 하는 운명의 한판 승부를 했죠. 그래서 결국 스탠다드 오일이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셔먼법이라고 그 반독점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스탠다드 오일이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의 전쟁은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의 이번 세금 폭탄은요, 일반적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과 EU 간의 조세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미국은 이 거대 기업을 다루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바마가 아마 손자병법이나 한비자를 읽어본 것 같아. 네. 거기서 차도살인의 고사를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는 미국 정부가 내놓은 묘수가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G20 회의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 얘기냐면요, G20에 모인 정상들이 다들 서로를 향해서 활짝 웃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남의 칼로 적을 찌르는 이런 묘수 전쟁을 치열하게 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의 사례처럼
민감한 정보를 슬쩍 흘려서 상대국을 자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묘수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거는 막연한 기대인가요? 막연한 기대인 거죠.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말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었죠. 근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뭔가 미심쩍은 일들이 많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근처에서 5세 남자아이가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어린이가 원래 이 인근에 공원에서 약 직선거리로 200m 정도 떨어진 키즈 카페에서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CCTV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보니 이 어린이가 맨발 상태로 이 키즈 카페를 뛰어나갔대. 그러고 나서는 동선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보통 키즈 카페 같은 데 보면 그 출입구에 안내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잖아. 네. 근데 얘는 어떻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5세라고 하거든요. 5살. 그러니까 보통 신문에 나오는 나이는 만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하면은 6세에서 7세 정도 되겠죠. 그럼 만약에 7세라고 한다면은 아이가 문을 뛰어서 넘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즉 키즈 카페 직원들이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이가 결국 사망을 했단 말이죠. 경찰에서는 호수에 빠져서 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발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는요 이 비극을 시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CCTV가 외부에는 설치가 많이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꼬집고 있는 거야. 그렇죠. 거기다가 더 화나는 것은 이 어린이가 자폐를 앓고 있다면서요. 네. 아니 근데 5살짜리 어린이가 자폐를 앓건 말건 어린이잖아. 네. 어린이는 그렇게 충동적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입문에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 직원들이 그 출입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건데, 아니 자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키즈 카페 다수 이용자거든요. 여러 번 가신다는 얘기신 거죠? 예, 두 아이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다가 연년생이고 해서 저는 키즈 카페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여기는 하나부터 10까지 무조건 출입문 단속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화나는 게 오늘 아침 KBS 뉴스였던 것 같아요. 예. 거기 키즈 카페 관계자 이런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키즈 카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부모님 책임입니다. 키즈 카페에서 애들을 보호해 주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키즈 카페 왜 가? 심지어 키즈 카페에 아이를 맡겨놓고 쇼핑이라든지 영화를 보는 부모님도 많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언론의 보도가 부모와 아이의 잘못으로 몰아간다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즈 카페가 도대체 어느 키즈 카페인가, 혹시 대기업 소속의 키즈 카페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데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키즈 카페인지 밝혀지지가 않았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제보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그 키즈 카페를 철저히 한번 불편하게 또 파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참고로요, 미국 콜로라도 지역에는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앰버 알러트. 아이가 실종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 나이, 얼굴,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종이 됐나, 이런 게 상세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알람이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시스템이 도입은 됐대요. 네. 근데 경찰청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IT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실종 아동이 발생했었을 경우 주변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이용자들한테 네. 이런 알람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나 봐. 이번 사례에서도 보듯이요. 네. 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알람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 콜로라도처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날씨 더우면 폭염입니다 하고 문자 그냥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런 앰버 알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튼 국가에서도 애를 안 지켜주고 키즈카페에서도 안 지켜주니 부모들이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아요. 취업도 그렇고요. 이미 취업한 회사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항상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 헬조선이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